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네, 삼성전자의 1분기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증권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이긴 한데 주가는 제자리에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영 환경과 주가 전망까지 짚어봅니다. 한국 증시 대도약을 위한 심층 기획 오늘 그 두 번째 시작입니다. 불공정 거래 등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진단하고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자 불신 해소 방안을 찾아봅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면 1시간 안에 배송해주는 이른바 퀵 배송 시장에 유통 대기업들이 하나 둘씩 뛰어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마트도 이 사업에 진출했는데 이마트의 진출 배경과 그 시장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뉴스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증시 프리즘 시작합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제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긴축에 속력을 내겠다고 했는데 오늘 코스피 긴축 우려에 결국 2,70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네, 어제 어느 정도 예상했던 대로 오늘장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간 코스피 변동성이 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잘 버텨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 1%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지수 살펴보시면 코스피는 어제보다 1.43% 내린 2,695.86에 그리고 코스닥도 역시 1% 넘게 하락한 927.95에 마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SK하이닉스를 제외한 모든 종목이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장 특징도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장 첫 번째 특징입니다. 빨라진 긴축의 속도,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입니다. 오늘 새벽에 3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5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이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더 주목한 것은 금리 인상 이후 대차 대조표 축소, 즉 양적 긴축 일정인데요. 당장 다음 달부터 월 950억 달러 한도 내에서 대차 대조표 축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7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 당시 상한선이 500억 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속도가 2배 가까이 빨라졌습니다. 이 소식에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매물을 좀 쏟아냈는데요. 외국인은 오늘 7천억 원 넘게 팔았고요. 그리고 기관도 6,520억 원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은 2,700선이 무너지면서 매수 강도를 높였고 오늘 1조 3천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네, 다음 특징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 바로 삼성전자 주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깜짝 실적 발표에도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사실 삼성전자 주가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때마다 좀 반대로 움직여서 어느 정도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낙폭이 좀 컸습니다. 최근 다시 신만전자 전망이 나온 상황에서 좀 실망스러운 가격이었는데요. 오늘 68,000원에 삼성전자 마감을 했습니다. 전날 긴축 속도가 좀 빨라질 것이라는 소식에 성장주가 약세를 보였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하락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대장주가 약세를 보이자 우리 코스피 시장 전체에도 좀 영향을 받았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까지 삼성전자를 5거래일 연속 순매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 내용은 잠시 후 심층 분석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 특징주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한 가운데 빨간불을 켜낸 종목이 오늘장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눈에 띄는 종목은 바로 어제 코스닥 시총 1위를 탈환한 에코프로비엠입니다. 5천억 원 규모의 유상 무상증자를 단행한다는 소식에 사흘째 강세를 보이면서 에코프로비엠은 2위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격차를 벌렸습니다. 오늘장에서 에코프로비엠은 1.49% 오른 43만 대권에 마감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증자를 통해서 해외 시장에 본격 진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증권가에서는 해외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1분기 동안 발생했던 여러 부담 요인들이 2분기부터는 좀 정상화될 것이라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도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특징주 쌍용차 인수전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희비가 교차했는데요. KG그룹 주가는 올랐고 쌍방울 주가는 좀 내렸습니다.
어제 쌍용차 인수전에 참여 의사를 밝힌 KG그룹이 오늘 장에서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KG동부제철은 상한가를 기록한 후에 16,350원에 마감을 했고요. 또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KG케미칼은 오늘 3.78% 오른 41,200원에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인수전 참여 의사를 밝혔던 쌍방울그룹주는 급락했는데요. 쌍방울은 오늘 17% 내린 900원으로 주가가 내려앉았고요. 또 광림도 11% 내리면서 3,750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시장의 평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내일장 주요 이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긴축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에 환율이 소폭 오늘 상승 마감했는데요. 1,220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당분간 환율은 1,220원 부근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국인 자금 유출에 제동이 걸리기는 좀 어려운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들의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환율 변곡점을 1,200원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에 따른 외국인 수급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일 주목해봐야 할 이슈 바로 중국 봉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주목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상해는 중국의 금융과 무역 허브 도시로 중국 전체 GDP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증시에서는 당장 해운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공급망 위기에 운송비가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되면서 오늘 장에서 HMM은 6% 넘게 떨어지는 등 타격을 받았습니다. 또 신세계나 LG성황과 같은 면세점이나 유통업체도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KB증권의 전망을 보시겠습니다. KB증권은 신세계에 대해서 중국 봉쇄 정책으로 면세점의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실적 약화가 전망된다라고 밝히고 있고, 또 LG생활건강에 대해서는 이 상해 봉쇄 조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5% 내린 100만 원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경제 봉쇄로 인한 우리 시장의 영향도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증권부 지수희 기자였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원자재 물류비 상승 등 다양한 대내외적 악재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또다시 최대 실적을 썼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 매출 77조 원, 영업이익 14조 1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1분기 매출이 70조 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1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은 것도 지난 반도체 슈퍼호황기인 2018년 이후 4년 만인데요. 보통 1분기는 전자업계 비수기라는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을 깬 거죠. 당초 시장은 약 75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2조가량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보통 연말 행사가 몰려있는 4분기에 실적이 몰리고 1분기에는 또 수요가 좀 주춤하는 모양새인데 이번 1분기에는 데이터 센터, 또 서버용 제품 등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보통 실제로 반도체 부문의 경우 D램과 낸드의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데다 이 원화 약세가 반영이 돼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이 8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스마트폰 부문과 소비자 가전 부문 보시면 이 4조 2천억 원, 7,500억 원으로 이 기존 예상치보다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네, 특히 스마트폰 신작인 갤럭시 S22의 경우 이 러시아 지역에서 판매 감소와 더불어 이 GOS 논란까지 겹치면서 여러 악재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좋았습니다. 러시아 지역에서 준 판매량을 북미 유럽 지역에서 상쇄를 했고 이 국내 판매량은 판매 6주 만에 1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TV와 생활가전 부문 실적은 전분기보다 감소를 했지만 프리미엄 제품 위주로 시장을 공략하면서 선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대급 실적에도 주가는 0.73% 떨어져 52주 최저가인 6만 8천 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500만이 넘는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하루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산업부 김민수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이런 실적에도 52주 최저가를 기록했다는 건데 주주들 속이 탈 것 같습니다. 이유 뭡니까? 예, 한마디로 좀 미스터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적도 전망도 다 좋은데 주가만 안 좋다. 이 주주들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결국은 실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상황은 그 말로 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번 실적은 길어진 코로나 위기 속에서 원자재 값 상승, 또 글로벌 공급망 위기, 여기에 최근 GOS 논란의 파운드의 수율 문제까지 정말로 복합적인 대내외 악재를 극복하고 내놓은 겁니다. 게다가 하반기 전망도 좋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52주 최저가다. 그야말로 미스터리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최고조에 달한 지금 위기론이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실적이 아니라면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아야 하는데 지금의 삼성전자가 여전히 위대한 기업이라는 평가에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미래에 대해서는 예전만큼 자신 있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주가로 따지는 가치를 넘어서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신흥국 자산 비중을 줄이는 과정에서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집중적인 매도 대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또 삼성전자가 곧 한국 시장을 의미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한국 시장 지분율이 6년 내 최저치인 수준이니까 주가가 힘을 쓰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 삼성전자 주가의 위기론이 반영됐다. 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도대체 위기론의 내용, 이게 무엇인지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삼성전자 위기론의 핵심은 그동안 이 초격차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삼성의 기술력에 금이 갔다는 점입니다. 그 갤럭시 S22의 강제 성능 제한 기능, 즉 GOS 논란이 불을 붙인 셈이죠. 그 원인이 결국 기술력의 한계 때문이었는데 이 스마트폰 성능의 핵심인 칩셋 발열 문제를 해결하면 이 GOS 자체가 필요 없는데 그걸 꼼수로 덮은 거죠. 여기서 화살이 다시 파운드리로 향합니다. 이 발열 관련 칩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제조됐다는 것이죠. 여기에 파운드리의 수율이 경쟁사인 TSMC에 비해 불안정하다는 점까지 불거지면서 이 삼성전자를 향한 물음표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파운드리는 삼성의 미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성장 동력입니다. 지금은 TSMC에 밀리지만 앞으로는 해볼 만하다 이런 평가가 나와야 하는데 앞으로도 경쟁이 되겠어 이런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단순히 소비자를 속였다는 신뢰의 문제를 넘어서 초일류 삼성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표가 생긴 겁니다. 또 한편에서는 삼성전자가 사업부 단위로 꼼꼼하게 손익계산을 하는 시스템이라서 품질이 원가 절감 논리에 밀린 것이 아니냐 이런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하면 대표하는 게 이제 기술력이었는데 그 근본적인 기술력이 의심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로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 주가를 비교해봐도 삼성전자만 유독 부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거시경제의 이슈가 경기 민감주인 반도체를 누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건 삼성전자뿐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비교해서 보시겠습니다. 앞에 이제 표가 나올 텐데요. 보시는 표가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전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누적 주가 상승률을 나타낸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만 마이너스고요. 우리 같은 국내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는 등락률이 없습니다. 대만 TSMC와 비교해서도 차이가 크고요. 이제 미국 반도체 기업들과 비교하면은 그 격차가 더 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삼성전자 주가로 볼 때 미래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반영됐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역대급 실적에도 주가가 부진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투자자들은 사실 10만 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거든요. 어떻게 불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그 대내외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삼성전자 주가가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전반적인 시각입니다. 무엇보다 삼성이 가진 기술력과 R&D 역량은 최고 수준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기본적인 역량 자체를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지금 주가에 반영됐다는 점입니다. 그 이상으로 주가를 높이는 레벨업을 하려면 의미 있는 임수합병 M&A를 하거나 애플이나 TSMC 같은 핵심적인 경쟁자와 격차를 줄이는 결정적인 한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같은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단기 처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M&A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삼성전자가 이렇다 할 M&A에 성공하지 못했던 점은 뼈아픈 대목입니다. 때문에 삼성전자 내부적으로도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M&A를 주도하는 이 사업 지원 TF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지원 TF가 지난 연말 인사에서 M&A 관련 인재들을 대폭 보강했습니다. 무언가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전 세계 업황을 살펴볼 때 당장 의미 있는 M&A가 성사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LG전자도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역대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 강미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네, LG전자도 역대 최고 실적을 보였는데요. 네, 매출을 보시면요, 2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TV 등 이제 가전제품이 효자 노릇을 했고 오브제 컬렉션과 같은 프리미엄 제품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영업이익도 시장의 예측치를 뛰어넘었는데요. 네, 원자재 값 상승으로 다소 부정적이었던 전망이 어긋난 것입니다. 네, 이에 대해 LG전자는 이제 이례적인 비경상 비용과 특허 수익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제 인적 구조 쇄신으로 인한 비경상 비용, 이제 퇴직금 등 HR 비용이 늘어났지만, 하지만 이제 사업 부분 영업에 잡히지 않는 특허 수익이 포함됐다는 설명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LG전자 주가가 오늘 반응을 했는데요. 이제 장 초반 신저가로 주저앉았지만 이제 11만 4,500원으로 소폭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적에 대해서는 좀 더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LG전자 오늘 오후 주가가 소폭 오르긴 했는데 장중 52주 최저가를 기록하는 등 시장 반응 좋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부진한 모습인데 LG전자 주가 전망도 좀 해주시죠. LG전자 역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실적도 좋고 전망도 좋은데 주가가 답답한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분기 실적도 기대 이상이었지만 사실 하반기가 더 좋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휴대폰 사업까지 접으면서 사업 재편에 나섰던 LG전자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옵니다. 특히 LG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삼은 전장 사업이 3분기에는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벌써 8분기째 적자를 내고 있거든요. 여기에 프리미엄 가전과 TV 역시 매출과 점유율을 꾸준히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상저하고의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이런 예상대로 한다면은 LG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5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해와 비교하면은 영업이익이 한 30%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뭘로 하시겠습니까? 예, 유튜브 제목은 이유 있는 6만전자 미스테리라고 잡았고요. 해시태그는 속 터지는 주주들, 재용이 형 어떻게 안 될까로 잡았습니다. 네. 네, 국내 자본시장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보도 코스피 1만 시대 혁신 자본시장이 이끈다입니다. 오늘은 불공정 거래와 내부 통제 미흡 등으로 신뢰를 잃은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증권부 박찬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박 기자, 지금 사실 국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 정말 오래전부터 들려왔던 것 같은데 과거보단 많이 나아졌다고 해도 아직까지 해결이 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가 봅니다. 네, 이 모두가 염원하는 코스피 1만 시대를 위해서는 국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이 최우선시돼야 할 텐데요.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중 하나로 불공정 거래가 매번 꼽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 정부도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를 엄중하게 다루겠다고 공언했는데요. 관련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상임기획위원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불공정 거래고 작전행위라든가 시세 조정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이제 그런 행위들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면 이제 투자자들이 떠나게 되는 거죠. 투자자들이 외면하기 전에 빨리 개선을 하고 정비를 하자. 그래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 완벽하지는 않다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그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렇게 강력하게 좀 파헤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한 상태인데 사실 최 전선이 한국거래소 책임도 좀 막중해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새 정부 기조에 맞춰서 한국거래소 역시 불공정 거래 근절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주가 조작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또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발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장 감시 기능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한국거래소 시장 감시 현장을 증권부 홍원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의도 한국거래소 15층에 위치한 시장감시본부. 5명의 시장감시본부 직원들이 뚫어져라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봅니다. 이 모니터에는 인터넷 증권 게시판의 이야기, 매수 계좌가 쏠리는 종목들, 전문가 추천 종목의 시세 정보 등이 쉼없이 올라옵니다. 직원들은 이상거래 징후를 예의주시하며 회의를 진행합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잘 보고 계신가요?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 급진 사유에 대해서는 혹시? 확인된 바 없습니다. 직원들이 이상거래 차단에 힘쓰고 있지만 불공정 거래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 적발 건수가 증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작전 세력들의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는 점도 골칫거리입니다. 최근엔 주식 카페 운영자의 선행 매매나 유명 주식 유튜버의 시세 조종 혐의, 회사 경영진의 허위 정보 유포 등 주가 조작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다수 기업이 연계되는 무자본 M&A 사례라던가 초단기간 내에 시세 형성에 관여하면서 박리담회식 이익을 추구하는 사례 등 유튜브나 리딩방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는 사례 등도 새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유튜브나 리딩방 등을 이용해서 추종 매매 성격이 강한 개인 투자자를 타겟으로 유인하는 행위에 보다 많은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종 수법을 적발하기 위해 시장감시본부는 지난해 말 가동한 신시장 감시 시스템 캠스 시스템을 앞세워 불공정 거래 예방과 적발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올해 대선 이후 정책 테마주의 급등락 등 투자 피해가 우려되는 종목에 대한 시장 경보제도 개선과 불공정 거래 혐의 계좌에 대한 수탁 거부 예고 등 시장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스팸 문자 과다 종목을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요건으로 추가하는 한편 시가미가 그간 적발한 다양한 불공정 거래 양태를 면밀히 분석해서 투자주의, 경고, 위험 종목 지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혐의 계좌에 대해서는 사전 경고 조치 없이 신속하게 수탁 거부 예고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대 예방 조치 요건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처럼 번지는 작전 세력들의 신종 수법을 막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네, 지금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서 한국거래소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 기자, 그래서 사실 결과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땠습니까? 불공정 거래가 많이 좀 줄어들었나요? 네, 이게 많이 줄었으면 또 얼마나 좋았겠냐마는 또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았습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불공정 거래 혐의 사건을 적발해서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사례는 109건이나 됐는데요. 2020년도에 112건과 비교해선 소폭 좀 줄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그런 수준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적발된 불공정 거래 사례 중에는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이 전체의 70%로 가장 많았고 시세 조종과 부정 거래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증시에서는 이 불공정 거래뿐 아니라 내부 거래나 횡령 같은 대형 악재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증권 범죄 위험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또 선진국에 비해서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뭐 사실 미국만 하더라도 이런 시세 조종이나 내부자 거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이런 선진국들과 비교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네, 상장사들의 횡령 배임 사건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0건에 육박할 정도로 금융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금융범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낮은 처벌 수위가 꼽힙니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인데요. 경제 중심지로 불리는 이 뉴욕주와 비교해보면 뉴욕에서는 1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약 12억 원 정도 이상을 횡령하면 최대 24년형을 받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300억 원 넘게 횡령하더라도 권고형량은 최대 8년 정도에 그칩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남길남 연구원은 증권범죄에 대한 처벌은 형량의 문제라기보단 이 처벌 방식의 경직성의 문제가 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증권범죄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이 기존 형사처벌 중심 제재에서 다양한 제재 수단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지난 5일 인수위가 법무부는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 범죄수사협력단의 정식 직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새 정부가 불공정 거래 처벌을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처벌 방식에 대해서 재편할 필요는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게 처벌만이 또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어떤 방법들이 좀 효과적일까요? 네,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해당 방법만으로는 증권범죄를 예방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처벌만으로는 예방하기 어렵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또 금감원, 검찰 등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시급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네.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관련해서 손영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조사단장의 설명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용할 수만 있다면 아주 손쉽게 부당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또 항상 그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소 또 이제 상장사 협회, 코스닥 협회 등과 협의해서 그 미공개 정보 이용의 위험성에 대한 좀 안내, 지도 이런 것도 강화할 그런 생각입니다. 특사경을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이런 검찰과 금감원과의 협력 체계가 아주 중요하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거래소의 시장 감시 기능이 잘 뒷받침되어야 후속된 그런 조사나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살펴보셨듯이 미공개 정보 이용 사례가 70% 비중을 넘어가는 만큼 감시와 처벌이 좀 같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박 기자, 그러면 선진국 사례에서 우리가 좀 참고해 볼 만한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이 징벌적 과징금 부과와 함께 미국처럼 금융당국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기소권 부여는 빠른 수사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금융당국이 검찰에 수사 통보한 사건은 기소까지 평균적으로 250일 넘게 걸렸는데요. 최종 재판까지 가려면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의 근절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의 의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불공정 거래의 핵심 유형인 내부자 거래랑 시세 조정에 대해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급히 마련돼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수사의 신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SEC처럼 금융당국에 이제 기소권을 일정 부분 부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밖에도 미국처럼 공정배상기금, 즉 이 페어 펀드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액 피해자의 경우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소송 제기가 어렵고 또 만약 승소하더라도 책임 재산을 보전할 방법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페어 펀드를 통해서 금융기관의 제재금과 또 부당이익 환수금의 일부를 피해자 규제를 위해 써야 한다라는 설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 피해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전체적인 신뢰도까지 좀 떨어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개편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박 기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로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늘 유튜브 제목은 코스피 1만 시대를 향한 첫걸음은 투명한 자본시장 이렇게 정해봤고요. 네. 또 해시태그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 증권범죄 일벌 100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코스피 1만 시대 자본시장 신뢰도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길 기다려보겠습니다. 증권부 박찬휘 기자였습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물류센터. 주문된 품목들이 봉투에 담겨 보관돼 있다가 소비자에게로 향합니다. 국내 최대 대형마트인 이마트가 오늘 선보인 퀵커머스 서비스 쓱고우입니다. 논현역 일대에서 이용이 가능한데 자체 앱을 통해서 3천여 개 품목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배송은 메쉬코리아가 운영하는 배달 대행 업체 부릉이 맡았습니다. 즉시 배송에 대한 고객 수요 증가에 맞춰 파일럿 형식으로 강남 일부 지역에서 근거리 배송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분간 테스트 차원에서 퀵커머스는 주문 뒤 15분에서 1시간 내에 배송이 마무리되는 즉시 배송을 의미합니다. 주문 하루 뒤 도착하는 쿠팡의 로켓 배송이나
주문 다음 날 새벽에 받아볼 수 있는 마켓컬리의 샛별 배송보다도 훨씬 빠릅니다. 배달의 민족의 비마트나 쿠팡이츠마트가 대표적인데 최근에는 대형마트나 편의점은 물론 식품, 뷰티 등 유통 소매업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파리바게트, 던킨, 베스킨라빈스 등을 운영 중인 SPC그룹은 지난 4일 해피크루를 선보였고 CJ 올리브영은 오늘 드림 서비스 확대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빠른 배송을 선호하는 데다 온라인상에서 기업 간 경쟁이 계속되는 만큼 퀵커머스 강화는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4차 산업혁명이 확산되고 기술의 진화가 거듭되면서 전통적인 고유의 산업 영역이라는 게 급격하게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계속적으로 진출하면서 기존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마트의 새로운 도전 이렇게 리포트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번 퀵커머스 시장 진출을 두고 자의반 타의반이라는 말도 나온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유통산업부 박승환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박 기자 지금 리포트 내용을 좀 살펴봤지만 완전히 자의로 이루어지는 진출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타의반이란 얘기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맞습니다. 퀵커머스는 최근 유통기업들 사이에서 대세로 자리 잡았는데요. 국내 최대 대형마트인 이마트는 비교적 뒤늦게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작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국내 대형마트 중 가장 많은 매장을 가진 이마트는 온라인으로의 전환이 달갑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배송을 위한 추가 물류 투자가 필요한 데다 출혈 경쟁이 심한 온라인 시장에서 마진을 남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잠깐 들어봐도 이렇게 진출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마트의 현재 상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마트는 국내 최대 대형마트이자 오프라인 강자에 해당하지만 쿠팡을 선두로 한 이커머스의 공세로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지난해 연매출에서도 쿠팡에게 1위 자리를 내준 바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영업이익의 질도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마트 할인점 영업이익률은 2017년 5%대에서 지난해 1.5%까지 떨어졌습니다. 전국 매장의 성장 동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탈출구 마련을 위해서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퀵커머스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성장세는 어떻게 됩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임에 분명합니다. 네. 이러한 부분 역시 이마트가 퀵커머스에 진출한 이유로도 꼽히는데요. 국내 퀵커머스 시장 규모는 2025년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5년간 14배 넘게 성장하고 있는 거죠. 예, 2025년이면 3년 정도 남은 건데 일단 5조 원 시장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이유로도 좀 살펴볼 수 있겠고 사실 앞서서 이제 정리해 주신 리포트 보니까 경쟁사들이 다 뛰어들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좀 이유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도태 우려도 이마트가 퀵커머스에 진출한 원인으로 거론됩니다. 네. 쉽게 말하면 남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라는 건데요. 이렇다 보니 리포트에서도 보셨듯 배달앱을 시작으로 대형마트, 편의점들까지 치열한 격전을 벌이는 중입니다. 이 중에서도 절대 강자가 없이 과열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현재 위기에 처한 오프라인 사업의 탈출구로 성장성이 높은 퀵커머스를 선택했지만 시장 경쟁이 워낙 치열해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눈물의 참전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업계 자체가 이렇게 좀 크게 변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나오는 분석들을 좀 보니까 증권사 리포트도 그렇고 이 실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마트는 퀵커머스가 서울 강남 일부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단계고 어디에 어떻게 더 늘릴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합니다. 네. 지켜봐달라는 입장인 거죠. 예. 하지만 말씀하셨듯 증권가는 이마트의 실적 하락을 예상합니다. 퀵커머스를 포함해 온라인으로 사업을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쓱닷컴의 적자 폭도 늘어나면서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근거로 한화투자증권은 이마트의 올해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지난해 인수한 스타벅스나 지마켓을 제외한 예상치입니다. 예, 이런 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볼 필요는 있겠지만 사실 궁금한 건 이제 온라인 시장 경쟁이 치열하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필드가 좀 넓어지는 건데 영업이익이 30%나 줄어들 일인지 왜 그런 겁니까? 좀 의아한 부분이죠. 예. 원인은
쿠팡을 중심으로 이커머스 업체들이 저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상품 가격을 쉽게 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이 주요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뭐 마진을 남기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무엇보다 위치에 영향을 많이 받는 오프라인 점포에 비해서 온라인상의 소비자들은 물건이 싼 업체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유통기업들이 마진율을 남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 조성되는 거죠. 네. 게다가 온라인 진출에 따른 배송 능력을 키우려면 고정비가 늘어나는 등 투자 부담도 상당한데요. 올해 이마트는 물류와 시스템에 7,500억 원을 쏟아부을 계획인데 이는 지난해보다 64.8% 늘어난 수준입니다. 64.8%. 그러니까 들어가는 돈은 더 늘어나는데 비해서 마진은 많이 남길 수 없는 구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주가에는 벌써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예, 그러면 지난간 1년간 이마트의 주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마트 주가는 지난해 8월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에 접어들었습니다. 8월 18일 기준 18만 2,500원까지 올랐던 주가는 최저가 12만 1,500원을 기록한 뒤 최근 14만 원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의 사업 전환을 예고하면서 한동안 투자 대비 이익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나 이어질지 반등이 가능할지는 이마트의 앞으로의 행보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지금 뭐 사업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좀 지켜봐야 한다 이런 분석이 좀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해 인수한 스타벅스나 지마켓, 옥션 등과의 시너지도 물론 또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박 기자, 그럼 오늘 제목과 해시태그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죠. 네, 제목은 대형마트 큰형님도 퀵커머스 행, 그리고 해시태그는 빨라야 산다 바이, 빨라야 산다 라이브, 그리고 눈물의 참전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산업부 박승환 기자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서두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이에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창률 기자입니다. 물가 고공행진을 바라보는 금융시장의 반응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4%대로 치솟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채권금리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이번 주 내내 상승세를 이어가며 장중 한때 3%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금융시장의 큰 변동성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도 적립금리 이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 물가는 목표치 이상으로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상 수준까지 다시 진입하는 데 얼마나 걸릴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국책연구기관 KDI도 주요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 가능성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금리와 환율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와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 심리가 크게 악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전자와 자동차 업종의 전망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직후에 이제 빠진 거 그런 속도만큼이나 좀 빠르게 빠졌기 때문에 기업들의 업황에 대한 전망은 최근 몇 개월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미래적으로 많이 떨어졌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불안한 국내 경제 상황은 외부 기관의 전망치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최근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넉 달 만에 1.3%포인트나 올린 3.2%로 제시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률입니다. 성장성이 기대되는 상장사를 집중 조명하는 종목 밀착 취재 시간입니다. 4세대 항생물질뿐 아니라 면역 치료제와 백신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인트론 바이오에 박승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트론 바이오가 개발한 차세대 항생물질인 SAL200. 유해 세균만을 측정해 사멸시키는 차세대 항생물질로 최근 글로벌 임상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018년 1조 원 규모로 기술 수출한 뒤
3년여 만에 맺은 결실입니다. 미국과 유럽 임상기관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상에서 뛰어난 효능을 입증한다면 곧바로 최종 사용 허가에도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임상 2B 상에서는 SL200이 경쟁 약물 대비해서 매우 우월하고 혁신적인 효능을 나타낸다고 하면은 임상 3상을 진행할 필요 없이 최종 사용 허가를 받는 가속 승인 역시 기대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세대 항생물질과 함께 인트론바이오가 주목하는 파이프라인은 내성이 강한 세균을 죽이는 신약 후보물질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인트론바이오가 해당 신약 후보물질 개발에 성공했고 현재는 비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레토박터 바우만유균은 내성 문제가 매우 심각한 세균이고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까지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가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임상 시험이 완료되면 또 하나의 큰 규모의 기술 수출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신약 후보물질을 바탕으로 면역질환 치료제 신약과 백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면역 시스템을 조절하는 물질로 알츠하이머, 파킨슨 등 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신약과 함께 항바이러스 플랫폼을 기반한 독감,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나선다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기술 개발 과정을 거쳐 올해는 전년 대비 10% 이상의 성장을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차세대 항생물질에 이어 면역치료제, 백신 등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인트론바이오. 지난 2018년에 이어 올해도 기술 수출 재팟을 터뜨리며 본격적인 성장에 나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네, 고 웨스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오 기자, 어제 우리가 월가에서 경고등이 켜진 소식 좀 살펴봤는데 오늘도 좀 분위기는 비슷하더라고요. 오늘 주제 어떤 겁니까? 네, 최근 월가의 가장 큰 이슈는 미국 경기의 신호등입니다. 네. 이 월가 전문가들은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기 침체 시그널인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연준의 긴축도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외에도 다양한 경기 침체 신호가 나타나면서 월가는 지금 고해야 할지 스탑해야 할지 신호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월가에 나타나고 있는 경기 침체 경고 신호들과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보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미국 경기 둔화 우려 좀 가장 크게 좀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제 살펴봤을 때는 보수적인 조언들 많이 나왔거든요. 좀 오늘 어떤 시그널 전해주시나요? 먼저는 이 유가 상황도 경기 침체 우려감의 신호탄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이자 헤지펀드 GMO 창업자인 제레미 그랜섬이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유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과거 사례를 볼 때 이 정도의 유가 상승세는 경기 침체 촉발제가 됐다고 경고했습니다. 올해 초 70달러 수준이던 브렌트유는 130달러까지도 치솟았는데요. 제레미 그랜섬은 역사가 반복되듯 이번 국제유가 상승세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진단한 겁니다. 이 과거 문명이 높은 원자재 가격과 과한 자원 소비로 무너졌듯 미국 경제도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항공주, 철도주, 화물 관련주 등으로 구성된 다우존스 교통지수도 약세를 보이면서 경기 침체에 이 시그널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원활한 순환을 나타내는 지표로 쓰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 미국 경제가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고유가나 물류 움직임도 지금 경기 침체 시그널인 만큼 주의해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 일단 경기 침체 이렇게 피할 수 없다면 전략을 좀 세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목 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좀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떤 종목들이 좀 주력으로 움직이게 될까요? 네, 먼저
먼저 경기 침체 시그널 속에서 소비 행태가 변화하면서 주목받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대형 소매 업체인데요. 연준이 긴축을 예고하면서 뉴욕 증시가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월마트와 코스트코가 각각 2.3%, 1.65%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이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소비자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대형 소매 업체로 소비 행태를 바꾸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인 방송인 짐 크레머는 월마트가 최근 5일 동안 3.5% 올랐다면서 대형마트의 선전이 경기 침체 신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월마트는 규모의 경제로 더 싸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올해 초에 진행된 식료품 가격 조사에 따르면 월마트가 이 알버트슨, 또 홀푸드, 크로거 등 대형마트 브랜드 중에서도 가장 월등히 가격대가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경기가 계속해서 어려워지니까 소비자들이 저렴한 월마트를 많이 찾았다 이런 그렇죠. 얘기네요. 네, 경기 침체 시그널과 동시에 또 인플레이션 우려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도 월마트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는 인플레이션 압박에도 이 월마트는 가격 결정력이 높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면서 매수 의견 제시했습니다. 지금처럼 물가가 오를수록 월마트는 오히려 높은 가격 결정력과 또 촘촘한 물류 체인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국내 증권사도 월마트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김명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월마트가 아마존과 함께 미국 유통기업 중에서 물류 대란을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유료 멤버십에서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온오프라인의 모두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월마트는 올해 중으로 이 집 안까지 배달해주는 월마트 인홈 서비스를 현재의 60만 명에서 3천만 가구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비슷한 맥락에서 저렴한 물건을 대량으로 파는 업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월마트 말고도 코스트코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역시나 코스트코도 주목을 좀 받았는데요. 유사한 대형 마트로 주목을 받은 겁니다. 네. 코스트코는 지난밤에 1.65% 오르면서 584.79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1월 말에는 477.32달러에 장을 마쳤는데요. 2달 동안 무려 100달러 넘게 오른 겁니다. 네. 이 코스트코를 찾는 고객이 늘어나면서 실적도 개선되는 모양새였습니다. 코스트코의 지난해 2월 분기 매출은 503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전년 동기보다 16.55%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월마트와 코스트코 모두 다 기대를 받고 있는 기업인데 이 코스트코와 월마트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먼저는 이 회원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코스트코 멤버십 갱신율을 한번 보시면요. 91.6%인데요. 네, 무려 거의 10명 전부네요. 중, 10명 중 9명이 계속해서 이용하겠다, 이 멤버십을 이어가겠다라고 표시했다는 겁니다. 이 코스트코의 PB 제품 역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투자 전략가 마이클 하트넷은요, 코스트코는 경기 침체 방어주 중 하나다라면서 PB 제품, 즉 자체 브랜드 상품의 경쟁력이 특히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바틀레이즈는 코스트코가 뛰어난 가격과 공급 전략을 보유한 역대급 주식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경기 침체 신호등이 빨간불로 넘어가기 전 이 노란불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둔화가 예상되는 시장에서 종목별로 날카로운 투자 전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경기 둔화가 예고되는 상황은 좀 아쉽지만 전략적으로 종목 장세, 그중에서도 대형 소매 기업들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0대 대기업 중 8곳이 뛰어들 정도로 국내 대기업들이 앞다퉈 바이오 산업에 진출한다는 내용입니다. 삼성과 SK가 보여준 성공 사례가 진출 촉매제가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기사도 살펴보시죠. 다음은 비상장 주식에 투자한 증권사들이 이른바 투자 잭팟을 터뜨렸다는 기사입니다.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하나투자증권은 업비트와 토스뱅크, 또 미래에셋증권은 네이버에 각각 투자를 해서 수조 원의 평가 이익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이들이 증권사 인수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플러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